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리얼미터, 한국 리서치를 비롯해서 97에서 8%, 거의 99%라고 봐도 됩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은 지금 현 정권과 있다 있고, 그리고 시녀 노릇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4.15 부정선거 일어났지만 그 선거를 놓고 그것은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지경까지 온 주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조사 기관, 앞으로 총선,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모든 것에서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대로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개 가지고도 모자란다, 3개를 만들었었습니다. 3개를. 하나를 공격당하면 그 다음 공격당하면 그 다음. 그런데 자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갤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광고, 회사들 상대로 해서 번 수익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니까, 물론 거기에 리더가 어떤 사상과 어떤 정말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전체 분위기, 전체 방향이 달라지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여권, 지금 좌쪽, 그쪽에 다 이렇게 몰입이 돼 있고 편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을,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때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저 십시일반 조그마 이렇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겨우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주셨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어떤 걸 맡기셔서 거의 부도 위기에서 소생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좌파 저쪽 사람들은 끈끈하게 뭉쳐있고 대가를 치르면 보상을 반드시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 사람 키워내지 못한 거, 너무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고 내 단체밖에 모르고 이렇게 온 원인이 여기까지 온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른 거 탓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전략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남 탓에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바득바득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여러분 보실 때 리얼미터나 그런 기관들이 어떤 때는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하는 거로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여론조사가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전광훈 목사님께서 얘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렇죠? 여론의 동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통계 사회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기법을 통해서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은요, 공적선거법 제8조의 제6항에 따라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라고도 합니다. 그거가 공표하거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담보로 하고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왜 우파의 여론조사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전부 99%, 98%가 어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양심을, 그 기관의 목적과 그 존재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다 배신하고 이거를 반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조사 의뢰자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전체 응답수가 사전선거의 경우는 이게 해당 선거 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하지만, 표본의 크기라 하면 선거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표본 오차라 함은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결과와 또 모 집단 전체를 조사하게 됐을 때 얻게 된 결과와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 추출과 측정 방법에 따라 95% 신뢰 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피조사자 접촉 현황,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조사도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내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피조사자 접촉 현황, 해당 선거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합니다. 각 범주 별 접촉 현황을 정리하면 비적격 사례수, 결번이거나 그 다음에 사업체 번호, 팩스 번호,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이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비적격자, 그 다음에 할당을 초과했다, 이런 게 비적격 사례수가 되겠습니다. 접촉 사례, 실패 사례, 통화 중, 부재 중, 접촉 안 됨, 이런 것이 나오면 다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 이탈이 됐을 때, 그때 안 됩니다. 그리고 접촉의 응답 완료 사례수, 이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지역 전체 유권자,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해서요, 가중치 배율을 가중치라고 합니다. 가중값 배율, 가중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은 0.07에서 1.5%, 연령대별 0.7에서 1.5%, 지역별 0.7에서 1.5입니다.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거나 질문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도 많이 응답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편중된, 저쪽에 유리한, 공정하지 않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합니다. 아주 어떻게 질문지를, 단어를 집어넣냐, 배열 순서를 어떻게 집어넣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항목, 응답 항목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적합도, 선호도, 아까 발표자들께서 다 말씀하셨죠. 등 질문 시에 지지정당, 후보자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 등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 방식으로 합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후보자, 이런 거를 유리불리하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제가 근무하는 그 기관은 이런 것에서 우파를 위한, 우파에 유리한 거를 하기 위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
한 기관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좌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제까지 하고 다 편중되게 잘못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실제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국민의 가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 무엇이 잘못되고 있나, 이거를 실제 상황을 정확한 데이터와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석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일했던 곳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안 됩니다. 조사 대상자의 성명 또 유추 내용을 공개해서도 안 됩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에게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자세하고는 보통 스크린 문항이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질문이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그것을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편중되지 않게 하는지를 잘 고려해서 질문지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7번째 질문에는 아무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 저런 주장하는 사람을 양극으로 볼 때 그 둘이 다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7번째는 무엇이다. 아까 이봉규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냐면 이런 질문 할 수 있다 하셨어요. 누가 부정선거 막을 적임자냐, 이런 질문도 넣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논의해서 생각해서 이 질문이 과연 선관위에서 볼 때 이 연관성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부정하다, 편중되다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질문인가를 판단해서 넣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한번 단일화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벼랑 끝에선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이거는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 나는 절박한, 이거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고 종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죠. 여권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라는 분의 지지도, 후보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상당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분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완주를, 바람을 막 주입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위주의 단일화 서울 싹쓸이, 야, 이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그분을 서포트하는 그 주변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어떤 것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아까 다 얘기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게 있죠. 안일화가 단일화보다 우선이다, 이런 말이 돈다고 해요. 그런 말도 있다고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과실과 과욕을 하면 단일화는 시기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 누구 개인 당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 망한다. 다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례 3석 국민의 당 밖에 안 가진 그 안 후보께서 105석을 가진 윤 후보에게 이렇게 맞서서 막 이렇게 대항하고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할까? 당난 거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단일화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양보하고 후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인데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편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설 전후에서 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4, 윤석열 후보 3, 만약 안 후보 2,
그 이외에 뭐 심상정이나 허경영 이런 사람들을 일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왜? 이로써 표심을 오도해서 윤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이탈시키고 안을 완주하게 부추기고 그 다음에 윤 안 야권 분열을 이간책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오합지졸을 만드는 그런 것의 명수는 저분들이에요. 이제까지의 여러 경우가 그런 거를 했고 자기들은 똘똘 뭉쳐서 통진당 사례도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똘똘 뭉쳐서 하나로 이루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통진당이 13석을 가져오는 결과도 가져왔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거는 배워야 그들의 전략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참 엄정하고 중립을 지켜주기를 가장 바라지만 이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요번에 선관위가 2,900명이 조회주를 비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안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어떤 그 계략이 숨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우리는 대비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그 과정이 있고 이제까지 해온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7년 12월 19일 17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BBK 등 완전히 사퇴권을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가 등장하고 했었죠. 그렇게 됐지만 진짜 이럴 때 우리가 설문지 작성에서도 이런 모든 위험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서 망상과 가역 그래서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 효과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고 그러면서 이거 디바이드 된 뭡니까? 완전히 디바이드 된 룰 이런 걸로 가게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또 그 다음에 무슨 전략을 세울 때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망각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에서 전략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의 것을 보충해야 되고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는 다 기독교인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대단한 커리어, 학력, 또 모든 경험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이 지금 현재 주소까지 끌고 오게 한 것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못한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렇게 매달리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섰지만은 주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뭉칠 수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위원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단일화. 그때 그들이 욕심으로 자기의 강점을 막 끌고 나갈 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일화로 몰고 가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희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 자세히 좀 들어볼 텐데 핵심은 이겁니다. 단일화도